아직도 내신이 어려워? 내신은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2차시 고등부 한국사 수업을 시작을 해볼 것인데요. 우리 테스트를 봤죠? 제 시험을 봐야 되죠. 네. 왜 우리가 제 시험을 보게 되었을까? 이 암담한 현실을 왜 마주하게 되었을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지난 시간을 조금 복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건 첫 번째 파트,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 이제 학습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었죠? 두 번째는 이제 외세의 침입.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했었던 것은 서구 열강과 이제 조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조선의 개항.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배웠었는데, 요거 세 개만 이제 개념적인 것만 잡고, 이제 오늘 본 진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흥선대원군 이전에 조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바로 세도 정치기였다. 그치? 세도 정치기였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세도 정치를 척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비변사를 협파하고 서원을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다 협파를 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원 협파. 서원 폐지, 전국에 47개만을 남겨놓고 다 이제 없애버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하면 우리가 빠짐없이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삼정의 문란을 개혁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수치제도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도정치 때 세금을 걷는 세 개의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란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일 첫 번째는 전정, 두 번째는 군정, 세 번째는 한정. 원래는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었던 제도가 무조건 세금을 내야만 했었던 수치 제도로 조금 변하게 되면서 한정이라는 이름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정은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개편을 했냐? 바로 토지 조사 사업. 우리가 이거를 양전산업이라고 얘기해요. 양전사업. 누가 어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해보는 거야. 그치? 제대로 검사를 해봐야지만, 이 사람이 진짜 이 토지를 가지고 있구나.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할 수 있다 그랬었죠. 전정의 문란, 어떻게 전정이 문란해졌다 그랬어? 내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아닌 이만큼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게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자, 군정은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무조건 양인 이상의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랬었죠. 그쵸? 원래 조선 전기에는 그냥 강제로 군대를 가야 돼.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들은요, 다 군대를 가야만 했어요. 이걸 우리가 징병제라고 하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에 갈 필요는 없어요. 왜? 오군형이라고 하는 직업 군인 체제가 자리 잡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그에 맞는, 걸맞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잖아. 세금을 내라. 라고 해가지고 군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이 군정이 어떻게 문란해지냐면, 죽은 사람한테도 군포를 물리게 하거나, 혹은 또 어떻게 군포를 물린다 그랬었지?
돌아가신 분들한테도 군포를 물린다던가, 아니면 옆집이 이사를 갔어. 옆집이 없어. 근데 옆집이 내야 되는 군포까지 이웃집인 내가 군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러한 양상으로 이제 군포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던 군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자, 군정은 또 어떻게 했냐? 호포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이제는 양인이면, 그러니까 즉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집집마다 군포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흥선대원군의 군정이 되겠다. 자, 그럼 환정은 어떻게 했냐? 사창제, 개인의 창고를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마을 관하에서만 있는 하나의 이 창고에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면 곡식을 빌려줬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개인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그에 걸맞는 이자를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사창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삼정의 문란을 개혁을 했었고요. 네 번째는 뭐 했어요? 맞아요. 우리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었던 조선의 궁궐이 뭐였었죠? 맞아요. 경복궁을 다시 중건하려고 합니다. 자, 경복궁 중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백정을 발행하거나, 원래 원하면 납부하세요라고 하는 원납전이라는 게 있었다. 말 그대로 원하면 납부하세요. 이게 원하면 납부하세요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기부잖아. 그치, 기부. 근데 기부의 개념이 아니라 무조건 강제로 납부해야 되는 돈이 되어버렸어. 이 외에도 이제 평민들의 노동력 증발이라든지, 아니면 양반의 묘지린 벌목으로 사람들의 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제 흥선대원군이 사람들한테 결국 좀 미움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된다. 자, 흥선대원군 시기 외세 침입으로 넘어가 볼게요.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간 어린 임금이었었던 고종을 대신해서, 고종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신 정치를 했었는데, 외세 침입, 이 사이에 있었던 침입을 한번 볼게요. 시기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머. 자, 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일단은 병인, 박해, 말 그대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우리가 러시아를 조금 견제하고자, 러시아를 좀 견제해달라,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아요? 들어주지 않죠. 아, 종교는 종교, 정치는 정치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정치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병인 박해야. 그래서 우리 조선의 요생들과 흥선대원군도 화가 이만큼 나게 되면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프랑스 선교사들도 죽이고, 처형을 하고, 그리고 조선 안에서 이 서학을 믿는,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도 신자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8천여 명을 다 결국에는 처형시켜버렸었던 대규모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1866년 1월에 있었던 일이었었고요. 자, 그로부터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제너럴 셔먼호 이제 소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미국의 상선이었었고요. 어디로 들어왔다 그랬었죠? 평안도로 들어왔어요. 강화도를 이제 지나서 평안도로 들어왔었다. 그래서 이 평안도의 주민들과 당시 평안도 관찰사 출신이었었던 박 교수가 이
약탈과 사륙을 자행했었던 제너럴 샤머너를 불태우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자, 그리고 나서 1개월, 약 2개월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 일어났었던 게 바로 병인양요.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어디로 들어왔어? 강화도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외교장각에 있었던 조선의 의궤를 약탈했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맞서가지고 싸워주었었던 대표적인 장군들 누가 있어요? 양원수 장군과 그리고 한성근 장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한성근은 문수상성에서,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병인양요 다음에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오페르트는 누구였어? 독일의 상인 출신이었어. 독일의 상인이었었던 오페르트가 우리 조선한테 이제 상호 수교를 요구를 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싫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봐봐. 내가 흥선대원군이어도 싫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싫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페르트가 어떻게 한 거야? 앙심을 품고 그래 너희가 우리랑 수교를 안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었다? 맞아. 남영군의 묘, 즉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까지 화르륵. 자, 거기까지 밤에 불 켜고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요. 근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결국엔 도굴에 실패하고 말았었던 게 요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이었었고요. 결국엔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충남에서 이제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몇 해 지나지 않아가지고 일어났었던 건 신미양요. 자, 병인 박해를 계기로 구실로 들어왔었던 게 병인 양요라면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구실로 들어왔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신미 양요가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로저스 제독이 어디로 들어와요? 강화도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의 이제 전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맞서서 싸웠었던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이 전투로는 자, 어제현 장군의 무슨 전투가 있다 그랬어요? 광성보, 그렇지. 자, 광성보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진진과 덕진진까지 다 막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파죽지세로 침입을 해가지고 광성보까지 들어왔었는데 광성보에서 목숨을 걸고 어제현 장군이 싸울 뿐만 아니라 강화도에 있었던 많은 이 남성과 부녀자들도 아이를 이제 앞으로 이제 메고 돌팔매질을까지 하면서까지 싸웠다고 해요. 하지만 그 끝은 결국엔 너무 참담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결국에 이제 이 사망자가 2명, 그것도 실족사. 미국은 결국에 이 어제현 장군의 수자기를 챙겨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신미양요였었고요. 자, 우리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병인박해, 제너럴 샤머너, 병인양요, 오페르트 도굴미수 사건, 신미양요까지 경험을 하니까 야, 참 인생이 무상한 거야. 이 외세랑 더 이상 우리가 수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라고 느끼는 거야. 나 같아도 없다고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1871년도에 어떻게 하게 된다? 척화비를 건립하게 된다. 척화비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자, 병인작 신밀이 병인년도에 이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신미년에 결국에는 척화비를 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더 이상 외세랑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외세랑 더 이상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쇄국 정치가 시작된다. 나라의 문호를 닫고 다른 나라랑 수교한다, 수교하지 않는다, 수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1873년도에는
약 10년이 지났잖아. 그치? 1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종께서도 성인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할 것입니까? 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대표적으로는 최익현의 상소로 결국 흥선대원군은 하야한다.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말았다. 자, 이제 고종, 이제 누군가 섭정을 하는 게 아니라 고종이 이제 정치를 하는데, 고종 때 이제 실권을 장악했었던 게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씨 세력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우리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하면서 이제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던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875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운요호 사건이야. 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1876년에 조일 수호 조규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었죠. 그쵸? 자, 조일 수호 조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뭐가 있어요? 일단은 영사재판권, 네 글자로 하면 뭐야? 치외법권이죠. 그죠? 치외법권.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해양 측량권. 이건 우리나라 해양을 일본이 마음대로 측량하고 이제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이제 군사 기지들, 이제 군사 요충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이 여기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세 번째, 조선은 어떤 나라?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 무슨 뜻이야?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청나라는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야욕이 느껴졌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침입에 대한 본격화를 여기에서 나타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 외에 두 개의 항구를 추가 개항해라. 추가적으로 더 열어라. 그래서 우리가 원산과 인천의 항구를 더 열기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이러한 모습들까지 보여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양국의 관리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15개월 내에 양국의 사절단 파견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엇을 파견했다? 수신사. 그렇지? 수신사를 파견했다. 1차는 김기수. 자, 2차는 김홍지. 이렇게 파견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나서 부속 조약들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조일 수호 조약 조규 이제 부록 부속 조약이니까 부록이 더 먼저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행이정을 정해요. 그쵸? 간행이정을 심리로 정합니다. 자, 간행이정을 심리로 정했었고, 자, 그리고 조일 무역 장정을 또 체결을 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가 없다라고 그래서 산무조약. 첫 번째,
무항세, 무관세, 그리고 무제한, 한국 유출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러한 조약들을 체결했다까지 이야기를 했을 거야. 자, 여기에서 2차 수신사였었던 김홍집이 일본으로 파견을 갔었다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오는데 중국 사람이 쓴 거였거든요. 바로 조선책략.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오죠. 그쵸? 이 조선책략이라는 내용에선 조선아, 너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랑 손을 잡고 러시아가 따뜻한,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남하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책을 썼던 사람이 황준원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의 중재 하에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무엇이었다? 조미 수 통상조약이었었다. 당연히 조미수 통상조약도 다른 게 없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일수 조교, 그 흔히 이야기하는 강화도 조약의 내용들과 뭐 크게 다른 거는 없었는데 일단은 치외법권과 근데 미국은 대놓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게 라고 이야기해. 마치 일본의 이 무역 장정이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거중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이랑 다른 나라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최애국 대우. 우리나라 최초의 최애국 대우 조약이었었는데 이게 나라를 말아먹는 가장 주된 원인이었었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조약으로 우리나라의 힘이 굉장히 이제 약해지게 되게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게 1882년 이모군란이었었다. 그치? 자,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달라고 도움을 우리가 요청했어. 어느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지? 아우, 졸려.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더라? 자, 일본, 중국, 둘 중에 하나. 일본, 중국. 중국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자,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 청나라한테. 자, 그래서 청나라가, 조일수 조규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즉, 청의 종주권도 부인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이 조선 책략을 토대로 조미수 통상조약 맺었을 때 미국이랑 조약 맺을 때 우리 국기 필요하다 그랬잖아. 근데 청나라에서는 이러고 있는 용기가 있다 그랬어. 그거를 색깔만 바꿔서 조선아 너네들도 써라.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싫다 그랬었지. 그러니까 청나라는 두 번이나 차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너무 해피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도와줄게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을 했었어. 자, 그래서 이모군란을 청이 진압을 해주고 체결했었던 조약이 무엇이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된다. 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기억해야 되는 조약은 딱 하나야. 뭐야? 내지통상권. 내지통상권. 자, 그리고 우리 일본이랑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 일본과 맺은 조약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우리
이 구식 군대들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신식 군대였었던 별기군의 교관 호리모도 레이조를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호리모도 레이조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한다. 자, 이 제물포 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일본한테 막대한 배상금에 더불어 가지고 일본 영사관에 군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거 조일수호조규 부록이 아닌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게 돼요. 자, 속약의 내용에 따라서 간행이정을 50리에서 2년 뒤에는 100리로 확대를 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가 더 지나고 나서는요, 다시 개정 조일수호조규 장정을 또 맺게 되는데, 그 내용에서는 이제 우리 조청상민수 무역 장정에서 내지통상권을 체결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화가 난 거야. 아, 우리가 조선을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청나라가 이걸 다시 들고 오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다? 최애국 조약을 내걸어서 다시 조약을 체결했었다. 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너무 졸려요. 어떻게 어쩐 일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진도 한번 나가 볼 테니까 일단 5분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짠! 자, 우리 쉬는 시간을 다 잘 보내고 5분 동안 잘 쉬고 돌아왔습니다. 그쵸? 자, 이번에는 임진왜란 왜 나와? 이모곤란으로부터 2년 후에 벌어지게 되는 갑신정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시기는 이모곤란이 1882년, 갑신정변이 1884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파트들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배워야 돼요. 자, 이모곤란은요. 자, 이것부터 알아야 돼. 일단은 이 최익현의 상소로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 1880년대에 들어서 개화기구가 설치가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개화기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통리기무화문이었어. 통리기무화문이 설치가 되고, 이제 조선도 뭘 해야 된다? 개항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막 이제 터져 나오던 시기였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던 대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별로 안 됩니다. 이렇게 조선이 이름도 모르는, 서로 알지도 못하는 다른 나라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대표적으로는 1860년 무슨 반대를 했었다? 서로 통상을 반대하는 통상수교 반대. 대표적으로는 3살 때 천자문을 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항로 선생님과 기정진,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1870년대에 들어서는요, 조선은 더 이상 무엇을 하면 안 됩니다. 항구를 열어서는 안 됩니다. 70년대 때 뭐 있었어요? 운요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바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1870년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바로 개항 반대. 개항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개항 반대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바로 상소를 올렸었던 최익현. 자, 그리고 1880년에는 개화반대. 개화반대라고 해가지고 이 조선 책략으로 비롯해가지고 미국과의 조약을 맺는 것을 반대했었던 영남학파를 대표하는 이항로. 영남학파에 뭐가 있었었다? 우리
뭐 하면 안 돼요? 미국, 우리 러시아랑은 솔직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러시아 하나 척지겠다고 미국, 일본 다 손 잡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영남 만인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항로 기전진 60년대, 최익현 70년대, 이항로 80년대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이항로가 왜 두 명이지? 이만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항로가 아니라 이만손이에요. 하하. 이만손 해가지고 이렇게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영남만인수의 이만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모곤란 때 90군데가 신식 군대와의 차별로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신식 군대가 누구였었냐면은 결기군 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가 있었고, 어떤 차별이 있었냐? 90군대는요 13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되었었는데, 이거를 관리하는 곳이 있었어. 바로 어디야? 선해청. 선해청에서 도봉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90군데가 그동안 월급을 못 받았으니까 그 전까지 일했었던 돈들을 다 통합쳐가지고 어떻게 월급을 받게 되냐면요, 쌀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 쌀에 누가 장난질을 한 거야. 두두두두. 자, 그 겨랑 모래를 잔뜩 섞어가지고 이러면 돌밥 씻게 되거든요. 치아다 나가버려요. 우리 밥 먹다가 돌 한 번만 씹혀도 기분 안 좋잖아. 그런데 이 모래를 잔뜩 섞어버린단 말이야. 모래 반, 벼 반. 아, 싸움 나는 거지. 그치?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90군데들이 13개월 동안이나 월급 체불됐는데 이걸로까지 장난을 치는 거야? 너네 안 되겠다. 네,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군데와 농민이 들고 일어나 동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식 군대까지 침입을 하게 되는 거야. 신식 군대 교관, 즉 결기군의 일본인 교관 호리모토 레이조를 살해하고, 누구를 찾아가요?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대원군 나와 보십시오. 흥선대원군께서 물러나고 나서 세상이 세상 같지 않아요. 흥선대원군 물러가시고 10년이 지났는데 이게 나랍니까? 흥선대원군 아들 이명복 세상 정말 개판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럴 바에는 흥선대원군께서 다시 집권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 재집권. 그러면서 80년대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나서 개화기구로 설립되었었던 통리기무화문이 어떻게 된다고? 폐지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통리기무화문 폐지되고요. 자, 그리고 신식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조선이, 봐봐, 잘 기억해야 돼. 조선 전기에는 군대가 5위 체제였었어. 그치? 중앙군 5위 체제. 무조건 16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임진왜란 일어나게 되면서 임진왜란 휴전 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군대가 5군형 체제, 훈련도감, 어영청, 총령청, 수어청, 금이형이라고 하는 5개의 이제 강력한 군대로 바뀌게 되는데, 고종 때
이제 흥선대원군 하야 하고 개화해야 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서부터는요, 고종 때 들어서는 이 오군영 체제가 이위 체제로 바뀌게 된다. 무의영과 장어영, 장원영이 아니라 장어영, 장어. 하하. 자,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 2위로 개편되어 있는 군사 제도까지도 다시 오군영 체제를 부활시킨다. 오군영 체제 부활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는데 이때 이제 고종의 세력들 민비가 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청나라 군대가 이 군란을 진압. 그러면서 히히 우리가 군란 진압해줬으니까 고맙지? 하면서 이 청나라가 무슨 조약을 체결하자 그런가? 조청, 상민, 소륙, 무역, 장정 하면서 내지통상권까지 쏙샥 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로부터 2년 뒤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갑신정변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려면 일단 이것부터 알아둬야 돼. 자, 이 이후에 이 이모군란 이후에 이 조선 사회에서 이 신하들의 파가 두 파로 갈린단 말이야. 왜? 우리나라가 좀 오랜 역사 동안 두 파로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났었어. 자, 이 갑신정변 때는 조선의 신하가 어떤 파로 갈리냐면, 자,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 요렇게 갈린다는 거야.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나뉘게 된다. 자, 대표적으로는 급진개화파 어떤 인물들이 있었냐면요.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젊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처럼 개화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바로 일본. 우리 일본을 롤 모델로 개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의 무엇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메이지 유신을 롤 모델로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된다? 개화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완전 조선의 체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꿔버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급진개화파였었고요. 온건개화파는 대부분 이 고종의 아내였었던 민비를 비롯한 민씨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 자, 봐봐. 이미 왕의 아내가 민비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면 본인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실권을 지금 본인들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게 되면은 실권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중국처럼 바뀌겠어요. 중국의 무엇을 롤모델로? 우리는 양무운동을 롤모델로. 양무운동이 뭐라 그랬었죠? 맞아요. 중체서용이라 그래서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문물을 수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꾼다 라고 있었던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관봉, 서재필이라고 얘기하는 급진개화파 5인방이 있었고, 그리고 민씨 세력을 가운데에 두었었던 온건개화파는요, 우리 중국처럼 개화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중국이 어떻게 개화를 했는데 체제를 다 바꾼 게 아니야.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무기 기술만을 수용해가지고 바꾸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중체서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되는데 이때 이미 이 이모군란 때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지? 일본이야, 중국이야?
그렇지. 중국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잖아. 그치? 이모군란 때 우리 민비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청나라가 그동안 이제 억하심청처럼 맺혀 있었던 조일수 조교 당시에 조선은 자주적인 나라이다 라는 조약을 통해서 청의 종주권을 부인한다던가 혹은 이 조미숙 조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야 미국이랑 조약 맺으려면 너네 국기 필요한데 우리랑 같은 용기 색깔만 바꿔가지고 너네 우리 속국이니까 색깔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당했었던 이 두 번 차였었던 억하심정을 이때 조청 상민소륙 무역 장정 당시에 풀어냈다 그랬잖아요. 이때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다, 속방이다라는 것을 명기해 놓았고 그러면서 내지 통상권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나라의 중심이 되었었던 거는 이때 당시에 이모군란이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온건 계합파가 치고 나갔어. 더 잘 나갔던 거 급진이다, 온건이다? 온건 아시겠죠? 온건이 치고 나간 거야. 왜? 우리가 이전까지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했었으니까. 이해됐죠? 자, 근데 급진계합파가 갑자기 인기가 딱 떨어지게 된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김옥균이 이제 조선이 뭔가 개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게서 차관을 빌려오겠다라고 했는데 차관 도입을 일본에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 고종이 우리 이 차관 도입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했는데 김옥균이 자신 있게 전하 저 옥균이에요. 에? 일본에 아는 사람이 천지 삐까리 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와타시 옥균상 김상 데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차관 도입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내보였거든요.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맞아요. 실패했어요. 차관 도입이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자 사실상 이렇게 뭔가 저 자신있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패했다? 이거 정치생활 나가리 됐어요. 자, 정치생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급진계합파의 입지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을 때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이 열리게 됐던 게 1884년이었었던 거야. 자, 이렇게 차관 도입에 실패하게 되자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본 영사였었던 다케조의 신이지로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신이지로. 자, 이 다케조의 신이지로가 김옥균이랑 같이 해가지고 옥균상 와카리마스까? 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케조의 신이지로와 이 김옥균이 같이 손을 합쳐서 우리 그러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우리 일본 군사들 힘 좀 빌립시다. 우리 그때 나라를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3.1천하의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다케조의 신이지로와 이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 계합파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당일날 당연히 급진계합파는 나타나면 안 되지 얘들아. 왜? 정치생활 나가리 됐어요 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건계합파 특히 이 민비 세력들이 이렇게 딱 이래 민씨 세력들이 싹 다 깔려 있었는데 막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총국이라고 하면은 뭐 하는 기구야? 우체국이지, 우체국. 그러니까 우체국이 만들어지는 날이니까 막 자르고, 막 이러는 장소였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랬었는데, 이때 갑자기 저기 앞에서, 건너편에서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불이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네! 불이라고! 막 이러면서 정말 순식간에 이 축하연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말아요. 아수라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던 무렵에 이 눈썰미가 굉장히 뛰어나서 또 미국까지 갔다 와 본 적이 있는, 하지만 미국에 갔다가 배멀미가 너무 심했었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였었냐면 이 명성왕후 있잖아, 민비한테 엄청 귀여움을 받던 이 조카 중에 한 명이었어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거든.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게 급진계아파 애들이 조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니, 김옥균이 왜 여기 있지? 김옥균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와. 당연히 그렇잖아. 정치생활 이미 끝난 김옥균이 우정총국 축하연에서 깨작깨작 거리는 게 딱 봐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뭐야? 쟤 김옥균 아니야? 하면서 보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김옥균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부리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일단은 피해가지고, 그 난을 피해가지고 우정총국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 민영익이 용기를 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좀 이상하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급진계아파 애들이 일부러 일을 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사실 장근이어도 딱 그런 생각 들 것 같지 않아? 그치? 이거 딱 봐도 얘네들이 일부러 약간 좀 음모를 지금 딱,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래서 민영익이 이 우정총국의 안에 있었다 했잖아. 문을 열고 딱 나섰어. 그래서 내가 봐봐. 내가 김옥균이 얼굴 봤다니까. 쟤 저기 있다니까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하면서 이제 뒷걸음질을 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김옥균이래. 민영익이 자신있게 문 열고 나갔다 갑자기 막 뒷걸음질을 치니까, 야, 용익아, 너 왜 그래? 했는데, 칼에 찔린 거야. 칼에 찔려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뒷걸음질 치니까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진짜 순식간에 진짜 완전히 그 내부까지 아수라장이 되고 창문이 깨지고 우정총국 안에 불까지 질러지면서 난리도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온건계아파들이 막 도망을 갔고, 일부 온건계아파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많이 죽었으며, 또 일부의 온건계아파들은 민영이 죽으면 안 된다. 명성황후의 예쁨을 받는 조카인데 여기에서 죽으면 난리 난다 해가지고 민영이 들쳐없고 어떻게 해서라든 막 이렇게 살려보겠다고 막 어떻게든 의원을 찾아 나섰는데, 그때 미국인 선교사 의원한테 가게 되는 게 바로 알렌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야. 알렌한테 가가지고 제발 알렌, 민영익 살려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렌이 민영익을 우리나라 최초의 이 외과 수술로 살려낸 거 아니겠어요? 살려내니까 명성황후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병원을 차려주는 게 광해원, 그게 오늘날의 세브란스 병원, 그게 바로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병원 아니겠습니까? 나만 재밌구나? 괜찮아. 나만 재밌어도 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거야. 와, 근데 온건계아파들 대부분이 이때 잡혀왔었다 그랬잖아. 그치? 반은 도망가고 반은 잡혔었다고. 잡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급진계아파가 이미 이 명성황후랑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종,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온건계아파들 너무 예뻐하지 말라 그러셨죠? 온건계아파들이 그렇게 예뻐하니까 오늘 같은 날에 정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응? 갑신정변 때 정변 일으킨 거는 급진계아파 아니에요? 그치? 근데 오히려 급진계아파들이 고종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온건계아파가 정변을 일으켰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피해 계셔야 된다고 하면서 궁에서 옮겨가지고요, 저 별관에서 묻게 했었단 말이야. 사실 이것은 일종의 감금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온건계아파들, 나쁜 놈들, 얘네를 다 저희가 잡아올 테니까 처형해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하면서 고종 앞에서, 그리고 민비 앞에서 이 고종이 너무나 예뻐했었던 신하들, 온건계아파 신하들을요, 고종 앞에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3일차 되는 날에는 어떻게 했다? 이 조선의 개화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해서 14개조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14개조 정강의 첫 번째 내용은 흥선대원군. 이 흥선대원군을 한시라도 빨리 귀국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 선생님, 흥선대원군을 왜 귀국시켜요? 어디 있는데요? 흥선대원군 이때 임오군란 때 잠깐 다시 재집권했었다 그랬었잖아. 그치? 이때 흥선대원군이 청나라 군대가 진압을 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했거든? 사실상 납치지. 그치? 장군이 오늘 수업 조느라고 30분 못 들었지? 우리 집으로 따라와! 하면서, 이틀 동안 앞으로 우리 집에서 공부할 줄 알아. 이거 납치잖아. 그치? 납치인데,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강제로 데려갔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급진계합파들이, 청나라, 우리 흥선대원군 돌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돼. 사실, 고등학교 내용쯤 되면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되거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조세제도를 개편을 하는데, 토지제도를 개편하진 않고 조세제도만 개혁을 해. 왜냐면 이 갑신정변한테는 별명이 하나 있어. 3일천하요? 이건 초등학교 때 배우는 별명이고 진짜 배우는 이 별명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시작된 정변이라는 뜻이야. 지금까지 대부분의 정변은 농민 분기라던가 아니면은 나라의 어떤 억하심정이 있었었던 세력들, 피해를 봤었던 천민이나 평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났었지. 이렇게 위에서부터 양반들, 그리고 공부 좀 했다 하는 선비들, 관료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어난 적은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위로부터 시작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였으나 이들도 양반이고 이들도 이제 좀 관리잖아. 그치? 이미 관리이기 때문에 토지제도를 개편하진 않았고 조세제도만을 개편하는 그런 약간 다소 부족한 부분들도 보였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결국에는 끝이 나게 된다라는 이야기. 왜 끝이 나냐면 이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이뤄냈지만 결국에 이 민비가 이번에도 민비 세력 청에 도움을 요청해. 자, 청에 도움을 요청을 했었는데 청나라에서는 뭐? 또 정변이야. 너네 2년 전에도 군란 일어나지 않았니? 약간 어때요? 좀 약간 황해도 말씨 같나요? 너네 2년 전에도 이 청나라에서 2년 전에도 군란이 일어나지 않았니? 하면서 이제 청나라가 도움을 주려고 이제 아산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나라가 입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야 청나라다 하면서 도움을 주기로 했잖아. 이거 이렇게 쓸 당시에 차관도입 실패하고 나서 다 태소의 신이 들어가 옥균상 와카리마스카 하면서 이제 서로 약속했었잖아. 우리 일본 군대 좀 빌립시다. 우리 일본처럼 개혁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한 거였었는데 이때 일본군도 청이 입국하자마자 아주 그냥 꽁무니를 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이 입국하고 자, 일본군도 후퇴하게 되면서 급진계합파 세력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네 사람이 가게 되고요. 홍영식은요? 홍영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조선의 신하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고종 앞에서 고종 곁에서 죽겠습니다. 고종을 지켜야죠. 야, 좀 멋있지 않아? 그치? 근데 뭐?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네 사람은 일본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면서 홍영식은 결국에 청군과 이제 성난 민심에 의해 가지고 이때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박용효 같은 경우에는 흑흑흑 울면서 정변에 실패하다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14개조 정강인데 10년만 기다려라 조선아 내가 다시 가지고 온다 라고 하게 되면서 결국 이 14개조 정강은 딱 10년 뒤인 1904년 1904년이래. 1894년에 2차 가보개혁 당시 홍범 14조로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간략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닌 이야기. 뭐냐면 이 갑신정변이 그래서 청군대에 의해 가지고 끝이 나는 것 같았잖아. 근데 여기서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어떤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 조준. 네. 어떤 어이없는 일이 있었냐면 일본과 중국 특히 일본은 다케조의 시니즈로가 같이 일본군 우리한테 도움 주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군들이 피해를 봤다고 우리나라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체결했었던 게 한성조약.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이없었던 거는 중국인데 청나라 입장에서는 일본 너무 어이없는 거야. 야, 너네 왜 자꾸 조선한테 깔짝대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야, 조선은 우리랑 같이 군신관계 체결한 나라인데 니들이 뭔데 자꾸 깔짝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중국과 일본이 무슨 조약을 체결하냐면 텐진 조약. 자,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텐진 조약의 내용으로는 양국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할 시 서로 미리 알린다. 즉, 청나라가 우리나라의 조선의 군대를 파견했을 때는 일본한테 알리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을 때 청나라한테 알린다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차 시 우리 같이 1894년부터 1895년, 1896년, 1897년까지 해가지고 진도를 같이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사실상 동학농민 전쟁이라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자, 우리 동학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닌 일반적인 농민들, 평민들까지 다 같이 두루 합세하여 가지고 목소리를 냈었던 대규모의 농민 운동이었었고요. 우리 역사상 가장 최대의 농민 운동이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동학농민 운동의 시작은 3일 집회였었는데 자, 3일 집회 때 동학이잖아.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건 아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을 거야. 지금 조선 후기잖아? 조선 후기의 사회가 안정적이야 혼란해? 혼란해. 혼란해. 왜 혼란해? 우리 삼정의 문란도 있었고 그치? 세도 정치도 있었고 사실 지금 나라가 아니야 지금 그치? 자, 그래서 정조 이후에 이 조선 후기는 뭔가 나라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대두했었던 종교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언 사상. 대표적으로는 뭐 정감록이라고 해서
이 씨왕조가 무너지고 정씨의 왕조가 새로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지. 약간 마법의 소라고동처럼. 마법의 소라고동님, 오늘 제가 학원에서 수업이 일찍 끝날까요? 아니, 약간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예언사상.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서학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서학 말고 동학 얘기하고 있잖아.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크리스트교가 여러 나라들로 비롯해가지고 뭐 프랑스나 아니면 독일로부터 비롯해가지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들어온 사상이야. 사실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청나라 때문에 이제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왜냐면 청나라는 이미 1840년에 아편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한테 이 서학이라고 불리는 이 천주교가 막 들어왔었단 말이야. 평등 사상이잖아. 그치? 유일신의 평등 사상이야. 모든 인간은, 하늘 안에 모든 인간은 다 주님의 무엇이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 어떻대요? 다 평등하대요. 오마이갓. 완전 대박 아니야? 우리가 조선에 살고 있는 평민이나 천민이면 너무 땡큐 아니에요? 그치? 그래! 나나 왕이나 뭐가 달라? 똑같이 다리 2개, 눈 2개, 목숨도 1개, 다 똑같은 사람이지 뭐가 다르냐는 거야 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계몽되면서 멍청하면서 깨어난다. 이제 진짜 지식이라는 게 생겨가면서 아, 우리 인간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서학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유일신앙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금지돼요. 우상숭배가 금지된다라는 것은요, 뭘 할 수가 없냐면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헐, 우리 조상님한테 제사를 못 지낸다? 조선의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치? 거기에다가 또 평등사상? 양반들은 이제 눈 뒤집어지거든. 뭐, 내가 저깟 청민놈이랑 똑같다는 말이야. 그치? 눈알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이런 크리스트교가 너무 동양의 정서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동양의 정서에 맞게 조금 갖추는 게 동학이라는 것인데, 동학은 인내천 사상이라고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래. 그러니까 즉 평등 사상인 거야. 평등 사상의 후천개벽. 지금 나라가 안정적이라 그랬어? 혼란하다 그랬어? 혼란. 그치, 혼란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 혼란한 하늘이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후천개벽 사상이었던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민간신앙들, 그리고 뭐 미륵신앙. 야,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 미륵신앙은. 거의 구구르백제 신라 때도 야, 이건 너무 오래되지 않았니? 라고 불렸던 게 민간신앙인데, 이런 미륵신앙들 다시 이제 대두되면서 사람들이 그만큼이나 믿을 게 없었던 거야.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륵불,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미륵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막 터져 나왔을 때 창시되었었던 종교가 무엇이다? 동학이야. 자, 동학을 창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재우. 그렇지? 최재우야.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이라 그래서 당시 이제 종교를 창시한, 즉 교주가 되는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신도들이 일어나는 거야. 최재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왜냐면 조선에서는 뭐 동학 이 말도 안 되는 동학,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 그러면 왕이나 저기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팔고 있는 천민놈이랑 우리가 똑같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최재우를 사형시켰는데, 그래서 이 동학 교도에 대한 탄압과 그리고 최재우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교조신원 운동을 벌이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렇게 그냥 이상한
사상을 전파시켜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최재호 잘 죽었다 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동학교도들은 최재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최재호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서 더불어가지고 동학교도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켜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약간 조금 다들 좀 그만큼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는 게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서울 복합상소라고 얘기하거든. 왕께서 서울에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상소를 올리는 거야. 전하, 최재우를 그렇게 죽이시고 동학교도들을 그렇게 수없이 죽이시면서 우리를 탄압하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종이 뭐라 그랬게요? 고종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썩 물러가라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야, 내가 체제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셈? 약간 요렇게 된 거야. 왜냐면 생각을 해보면 체제호를 사용시킨 것도 왕이 아니라 그 지방의 관리였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왕께서 직접 명령한 게 아니면은 오케이, 이해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겠다? 그 지역에 최재우를 사형시켰었던 그 관리한테 따져야겠다가 된 거야. 그래서 서울로 갔었던 이 분노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 다음에 이루어졌었던 게 바로 보은 집회예요. 자, 보은 집회. 자, 보은 집회에서는요, 좀 정치적인 구호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정치적인 구호. 척외양창의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이제 배척하자고 얘기하냐? 외구와 서양 세력들을 밀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플러스 교조신원. 교조신원이 뭐라 그랬어? 최재호에 대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달라 라고 얘기했었던 교조신원과 탐관오리 숙청.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야?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들이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탐관오리 숙청해달라 더불어가지고 일본과 서양을 배척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해됐을까? 좋아요. 자, 이렇게 일본과 서양 세력을 배척하기를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이 삼례집회와 부운집회를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여기에서 진짜 스타트, 시발점이 되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고부군수, 전라도야, 전라도. 고부군수였었던 조병갑의 횡포를 중심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직접적인 스타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횡포를 학정이라고도 표시를 하거든요. 학정.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해. 선생님도 역사 공부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 하면서 느낀 게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세계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탐관오리 세계사 다 포함해서 탐관오리 탑 10 안에 들어요. 아니 탑 5. 진짜 그 정도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수탈했었던 인물인데, 대표적인 거는 이제 만석보 이제 개수라고 해가지고 동네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물 말고 연못 있잖아.
연못이 하나 있으면 물도 길러오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의 뭐 호수만한 연못을 하나 만들자고 얘기해가지고 노동력을 엄청나게 증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못을 막상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연못 만들었는데 물 한잔 해야지. 딱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싹 마시는데, 어떻게 해요? 물값 내놔. 장근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 내가 지은 건물이야 해가지고 고생했다 해가지고 그 건물에서 에어컨 바람 쐬고 있는데 전기세 내놔. 어라? 자, 그런 거랑 다름이 없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때 농민들을 강제로 이제 다 징발을 해가지고 수세, 즉, 물에 대한 세금까지 내게 했었던 사건은요, 이건 애교예요, 애교. 이거뿐만 아니라 아버지 공덕비 사건도 있어요. 이건 진짜 황순홍 카인의 후에 읽어보면은 바로 이해되는데, 이 조병갑의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공을 기리는 비석을 세우려고 하니까 돈 내라.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자신의 아버지 뭐 칠순 때 사람들을 막 불렀어. 그래서 돈도 뜯지 당연히. 우리 아버지 이제 환갑이다 칠순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때 녹두장군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녹두장군? 그렇지, 전봉준 떠오르지. 전봉준의 아버지가 난 못 갑니다.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정봉준 아버지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엄청 괴롭히는 거야. 못 왔다고. 야, 진짜 치졸하다. 내가 진짜로 다 참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치졸하게 구는 건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 와, 정말 너무 인간으로서의 가장 저급하고 진짜 비열한 모습만 보여줬던 사람이 조병갑이야. 그래서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 전몽준을 비롯했었던 녹두장군 사람들한테 야, 조병갑 싫은 사람, 우리 같이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볼 사람들, 자, 일로 와보십시오 해가지고 사발통문이라는 걸 돌려요. 사발통문, 말 그대로 동그란 사발, 이거는 사발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동그란 사발을 이렇게 딱 해놓고 종이에다 이렇게 딱 받쳐놓고 이름을 이렇게 사발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누가 이제 참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못 알아보게 하려고 사발통문을 써요. 선생님도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 저는 이제 나중에 성인 되면은 사발통문 뒤에다가 문신으로 새길 거예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는 거야. 왜 하필 사발통문이냐? 일제감정기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 분들이잖아요. 그 사발통문 맞아? 네가 말하는 사발통문 뭐야? 보여줘봐. 딱 보면은, 사진 보면은, 야, 이거 동학농민운동이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일제감정이 아니에요? 뚜두두두. 자, 그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이거 최근에도 있었어. 자,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런 고부군순들 간사한 탐관오리들, 이 탐관오리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발통문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 자, 사발통문을 돌리고 고부 관할을 습격합니다. 언제까지 농민이 참고 있어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 그치? 자, 이렇게 이제 습격을 하게 되니까 당시 이제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을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군수를 내쫓고 아전을 징벌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벌레가 있는데 어떡하지? 이 벌레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예상은 했는데 휴지 가지고 오니까 벌레가 없어졌어요. 더러워.
네, 벌레를 잡았습니다. 양키 캔들을 켜니까 달달한 냄새 때문에 벌레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후에 신임군수 박원명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거든요. 신임군수 박원명이 온건한 무마책으로 농민군들은 이미 뜨거운 감자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거든. 그래서 이 뜨거운 농민군들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면서 10일 만에 해산을 시킵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근데 어디에서 붐 하고 터지게 되냐면요. 이때 이제 농민봉기 일어나면은 파견하는 임시 관직 있었다 그랬죠. 무슨 관직? 박규수 선생님도 임술 농민봉기 당시 때 이 관직으로 파견이 됐었는데 뭐였었죠? 맞아. 안핵사를 기억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으니까 안핵사를 파견해. 조선 후기에는 농민봉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농민봉기를 조사하는 임시 관직이 있었어. 그게 바로 안핵사인데 이용태라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조사를 시켜요. 문제는 이거였어. 이용태라는 사람이 이 백성들을 영모죄로 탄압합니다. 야, 너네들이 군수 막 다 내쫓고 했던 애들이라면서 다 영모죄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빵 하고 터지게 됐었던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로부터 올라가 볼게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일어났었던 게 1차 동학농민운동이다. 1차 동학농민운동은요, 반분권적 성향이 강했었던 운동인데, 이 반분권적인 성격이 2차로 가면서 반외세적으로 바뀌어. 알겠지? 이거 포인트 중요해. 2차로 가면서 반외세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차 때는 일단 지금 반분권적이잖아. 누가 제일 싫어? 탐관오리가 제일 싫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야. 탐관오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 해가지고, 자, 무장에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무장봉기라고 해서 무기를 쓰고 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지역이 무장이, 알겠지? 자, 이래서 무장, 전북, 고창에서 이제 무장봉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백산봉기. 동학농민운동도 깊게 배우면은 전라도에도 전라북도가 있고 남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남파랑 북파가 있었었어. 그래서 이 세력들이 나눠져가지고 처음에는 싸우다가 같이 힘을 합치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나아가가지고 황토현 전투. 그리고 황룡천 전투. 누구랑 싸우는 걸까? 당연히 이제 관군이랑 싸우는 거야. 그리고 싸울 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농민군들이 그동안 요구하고 계속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처음에는 박원명이 온건한 이 무마책으로 좀 말이 통하는 사람이구나 이러는 줄 알았는데, 역시 탐관오리들, 정부에서 보낸 이 이용태가 대부분의 백성들을 영모죄로 탄압을 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 우리도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농민군이 얼마나 많았냐면, 농민군 일동 일어서 하면은 앉아있던 농민군들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의 이제 동학 농민군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산이 하얗게 뒤덮일 정도로 농민군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만큼이나 나라에, 그리고 이 탐관오리들 때문에 억하심정을 느끼고 있었던, 정말 부당함을 느끼고 있었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지. 그치? 일부 농민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제 그만큼 힘들었었던 시기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에서 농민군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어디를 점령하냐면 전주성을 점령해.
자, 전주성을 점령하게 된다. 자, 이렇게 특정 세력들이, 특히 이제 농민분기를 일으킨 세력들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정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정부에서 청에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모군란, 두 번째는 갑신정변, 세 번째는요, 지금 동학농민운동에서 또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한 거야. 누가 도움을 요청했겠어? 또 민비 세력이 또 청에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온건기아파. 자,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는, 오케이. 역시 조선 우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야, 너 나 없으면 어쩔 뻔하냐. 라고 하면서 청나라에서는요, 이 청의 군대가 아산만으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요거 보니까 두 개 그려놨네? 그치? 청나라만 들어왔다는 게 아니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옆쪽에 나와 있어. 자, 여기 보이시죠? 결국에 이 3.1천하였었던 갑신정변, 이 10년 전에 갑신정변 당시에 청나라랑 일본이 무슨 조약 맺었었다고? 텐진 조약 맺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텐진 조약. 자, 이 텐진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자, 일본아 중국아, 우리가 서로 조선한테 군대를 파견해야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 서로 알린다 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했었다 그랬잖아. 그게 텐진 조약이야.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군대를 보낼 때 누구한테 알리는 거야? 일본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일본한테 알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뭐 때문에? 텐진 조약 때문에. 텐진 조약이 있잖아. 그러니까 군대를 파견했을 때는 일본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본은 인천으로 상륙을 해요. 자, 인천으로 상륙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 그런 일이 있었으므니까 알겠으므니다. 우리도 가겠으므니다. 도와주겠으므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조정의 입장에서도 야, 농민군들아 너네 큰일 났어. 잘 봐. 지금 일본도 오고 청나라도 오는데 너네 진짜 이러다 다 죽는다. 야, 너네도 우리의 백성이잖아. 우리랑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타협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지? 아니, 너네들도 지금 뭔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너네들도 뭔가 말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들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끝내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전주화약을 맺게 돼요. 자, 전주화약에서 이 정봉준과 녹두장군, 정봉준과 홍계학이 함께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농민군들아, 네가 요구하는 거를 한번 드러나 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민군들이 요구를 했었던 것은 패정개혁안이라 그래서 농민 측은 패정개혁안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패정개혁안의 내용은 당연히 이런 누구들? 상관우리들 다 숙청을 해내고 좀 평등한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자치기구인, 이미 1차 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전국이 특히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했었거든요. 집강소는 농민의 자치기구야. 조선 후기 지금 완전 난리 바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나라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패정개혁안을 요구를 하고,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케이, 너네들이 원하는 거 완전히 잘 이해했거든? 우리가 너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정청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교정청을 설치하겠다. 근데 이런 교정청 설치해봤자 너네들이 진짜 제대로 할 거냐? 임술 농민 봉기 때도 삼정 이정청 설치했지만 제대로 된 효과는 없었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농민군들이 너네들이 그만큼 잘하는지 잘하지 않는지 우리가 감시할 거야 라고 하는 농민들의 자치기구까지 설치, 여기까지 이랬죠. 이러면서 1차 동학 농민운동이 끝이 나는 것 같았다?
청나라 일본 들어왔어? 아이고 고생 많았네. 미안한데 우리 잘 해결했어. 농민군들이랑 화해를 약속했어. 화해를 약속했어. 그러니까 이제 너네 가도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청나라는 뭐라 그랬을까? 조선 잘했어. 그래, 농민군이랑 싸워가지고 뭐해? 우리 갈게. 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후퇴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자, 이때 일본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 경복궁을 점령해요. 응? 선생님, 갑자기요? 일본은 야 조선 잘 들으문이다. 니들이 자꾸 이렇게 군란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농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답지 못해서 이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 조선이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우리도 갑자기 그게 무슨 말? 아니야 됐어 했는데 이미 경복궁은 점령이 되었어. 자, 그리고 아산만으로 후퇴하는, 왜 선생님 아산만이에요? 청나라가 아산만으로 들어왔잖아. 그치? 아산만으로 후퇴하는 청을 습격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무엇이 시작을 하게 되냐면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청일전쟁 발발. 이 당시 19세기 일본의 전쟁을 보면은 약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지금 우리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선생님 때, 그리고 선생님보다 조금 더 윗세대 언니 오빠들, 선생님 이모 세대,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 낭만의 시대라고 하는 무법 시대가 있었어. 나 때는 그나마 덜했어. 나도 체벌이 있었던 시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 무법지대였었던 그 시대에서는요, 주먹으로 다 평정했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야. 말을 안 들어? 이거 하나면은 다 해결을 한다 라고 했었던 그 시대가 있었어. 일명 낭만의 시대였지. 그래서 진짜 버스에서 담배 피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밥집에서 담배 피고요, 버스에서 담배 피고요, 임산부가 옆에 있어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웠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그 시대만 해도 싸울 때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야, 너 지금 내 욕했지? 너 나 따라와. 우리 옥상 올라가가지고 싸움 한판 하자.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퍽 때렸었단 말이야. 그게 일종의 뭐라 그래? 서로 이제 약속하고 우리 싸우자는 거잖아. 그치? 일명 최근에 이 누구지? 누구지? 민희진. 맞아. 민희진이라는 그 사람이 야 맞다이로 들어와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쵸?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우리가 마주보면서 진짜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선전포고잖아. 일본은 이런 선전포고가 없었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낭만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싸우냐면, 야 너랑 나랑 싸우는 거야? 라는 말도 안 해요. 일단은 야 탁 쳐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너랑 나랑 싸우는 거야. 선제 공격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어.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 일본이 청을 공격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은 이 경복궁을 점령한 게 먼저예요? 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야. 습격을 한 기점으로 전쟁 발발이라고 봐야 되는지, 선전포고를 기점으로 발발로 봐야 되는지 되게 애매해요. 원래 국가 간의 전쟁은 어떻게 해요? 선전포고를 먼저 하고 때려요. 그치? 근데 선전포고 없이 빡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 이제 싸우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청일전쟁이 발발을 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경복궁 왜 점령했다 그래서, 조선 너네 자꾸 12년 전부터 1882년도에 이모군란 일어나고 1884년도에 자신정변 일어나는 것도 그렇고 10년 뒤인 지금에도 동학농민운동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네 조금 이상하문이다. 너네 나라가 뭔가 문제가 단단히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나라가 개화를 해야지 강해지는 길이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한테 개화를 강요하게 되면서 1차 가보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1차 가보개혁 추진. 그리고 우리 흥선대원군이 뭐 없었어요? 통리기무함은 없앴잖아. 그치? 그래서 개화기구로서 무엇을 두게 되냐면요, 군국기무처를 설치합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해서 개화기구로서 조선의 개화를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끊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옆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 94년도, 95년도, 96년도, 97년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게 좋습니다. 앞에는 뭐가 붙어요? 1800이지. 이렇게? 이렇게? 자, 94년도는 갑오년, 95년도는 을미년, 96년도는 정유년, 97년도는 아니야. 정유년이 아니야. 병신년. 뭐야, 웃는 건가요, 지금? 자, 그리고 정유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갑우, 을미, 병신, 정유인데, 이 연도가 갑, 을, 병, 정. 요렇게 갑을 병정으로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갑오년에 뭐 일어났다 그랬었어? 동학농민운동 일어났는데, 우리 뭐 했지? 전주 하약했잖아. 그러니까, 야, 너네들 이제 어떻게 해라? 후퇴해라. 군대를 걷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본의 철병 거부. 우리는 지금 갈 수가 없다. 조선아, 니네들 자꾸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82년도에 임오군란 일어났지? 2년 뒤에 갑신정변 일어났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동학농민운동 일어났지? 너는 지금 이거 다 개화 안에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화를 강요합니다. 개화를 강요했었다.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 뭐 설치해준다 그랬었어? 전조하약으로 교정청 설치해준다 그랬지?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해요. 근데 일본은 너네 이런 명실상부 이런 기구만 설치한다 그래가지고 뭐 할 거냐, 이름만 있지 하는 건 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그러면서 뭐 한 거야? 교정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이제 개화기구가 되는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청일전쟁이 발발했었잖아. 그치, 지금? 청일전쟁 발발. 청나라랑 일본이랑 우리나라를 놓고 싸우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야. 야, 너네가 뭔데 조선한테 간섭해? 우리가 뭐냐니? 우리 청나라야.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다투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렇게 청일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얘네들도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 이 군국기무처를 토대로 1차 가보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 1차 가보개혁은 1차 김웅집 내각을 중심으로 설치를 했었어. 김웅집이 누구였었지? 2차 수신사 당시에 뭐였어요? 무슨 책? 그렇지,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었던 그 인물 김웅집과 청나라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일 거야. 왜? 청나라에 뭐 당한 사람이야? 납치당한 사람이야. 흥선대원군.
자, 이 흥선대원군을 이제 중심으로 한 김홍식 내각을 수립하게 된다. 그래서 개혁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궁국 김호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갑오개혁 때 있었던 1차 개혁이 일본의 도움으로 한 개혁이긴 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했었던 최초의 근대적 개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은 전쟁 중이라서 지금 정신이 없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실시를 했냐. 일단 의정부 1차 갑오개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쌤이 의자를 좀 집어넣고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쓸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한다. 우리 조선 전기 했었을 때 의정부 배웠었죠. 그쵸? 의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면 왕권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져요. 왜? 6조 직계제가 왕권을 강하게 하는 거고, 의정부 소사제는 왕권을 분산시키는 거였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의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왕권은 낮아지게 해요. 왕의 힘을 약하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왕실. 이제 국내부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왕권을 계속 분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왕실과 정부를 분리했다. 무슨 얘기냐면 왕이 정치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치? 정부를 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 정부를 보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야. 왕실은 왕실, 정부는 정부. 이런 식으로. 약간 일본식 개혁이다 보니까 일본이 뭐 했었지? 입헌군주제 했잖아. 그치? 입헌군주제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자, 그래서 정무 사무를 분리했다. 정무사무, 의정부 분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일본 입장에서는 자꾸 청나라가 조선에 개입하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지? 왜? 청나라가 간섭을 안 해야지 일본이 우리 조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청의 연호를 폐지시켜버려. 청연호를 폐지시키게 된다. 청나라의 연호를 폐지시키게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개국 연호를 사용해요.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더 이상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리고 조선에는 6조라는 게 있었잖아. 그치? 6개의 행정기구, 이후, 예병, 형, 공이라고 하는 6조가 있었는데, 이거를 바꿔버려요. 8개의 부서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팔아문으로 개편하게 된다. 아시겠죠? 자, 팔아문, 그리고 더불어가지고 과거제도 폐지합니다. 과거제 폐지. 과거제도 폐지를 해버렸었고, 자, 대신 새롭게 관리를 임용할 수 있는 임용제도를 만들려고 했었죠. 근데 요게 이제 좀 중요한데, 흥선대원군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민심을 잃었었던 사건이 뭐였다 그랬지? 맞아, 경복궁중건. 당시에 뭘 발행했었어? 맞아, 당백전. 당백전이라는 게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3배, 4배밖에 안 한다 그랬었잖아. 이 당백전 안에 있는 동이 실제로 상평통보의 100배만큼의 가치가 없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상평통보를 어떻게 하게 돼요? 이 당백전이 사회에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돼요? 인플레이션. 유발한다 그랬지. 물가는 치솟고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그치? 이때 흥선대원군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와, 이러면 안 되겠다. 자, 하면서 실시했었던 정책이 은본위제. 은본위제가 말은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가 않거든.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화폐가 그 당시 은이었어. 그래서 은만큼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은만큼의 화폐를 만들겠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게 은본위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조세 급납제 시행. 조세 급납제 시행. 이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의 가장 큰 문제, 내가 생각했을 때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금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걷는다는 거? 기준이라는 게 없어. 그냥 걷는 사람도 너무 많고 세금도 너무 많고 돈으로도 걷고 동전으로도 걷고 옷감으로도 걷고 곡식으로도 걷고 너무 많이 걷어. 토산물로도 걷고 너무 많이 걷어. 옷감 막 금포로도 걷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어떻게 하겠다? 급납, 은으로 정해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금을 걷는 것도 한 곳으로 재정기구 일어나 세금을 걷는 기구, 나라의 돈을 관리하는 기구를 하나로만 정해놓겠대. 그 하나의 기구가 바로 탁지하문.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진짜 중요해. 무엇을 하냐? 조선 역사 500년의 역사에서 이렇게까지 획기적인 개혁은 없었어. 신분제를 철폐해요. 신분제 철폐. 그러고 보니까 이 1차 가보 개혁의 내용이 어때? 와, 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뀌는 느낌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우리나라만의 이제 자주적인 개혁이다. 일본의 손에 의해가지고 시작이 됐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니까, 일본이 이걸 보니까 기가 찬 거야. 이걸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 일본이 원한 모습이. 진짜 일본이 원하는 게 조선이 정말 개화를 하는 거겠어요? 아니면은 일본의 이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모습이겠어요? 일본의 소나기에 있는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조선의 모습을 원했던 건데 조선이 진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다 변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이 이게 너무 안 이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은 거야. 딱 봐도 누구겠어? 흥선대원군. 당신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대원군을 해임시켜요. 대원군을 해임시키고 2차 김홍집 내각을 수립을 하는데 이 2차 김홍집 내각으로 수립된 사람은 당연히 김홍집과 혹시 기억나? 선생님이 한 1시간 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히끗 울면서 일본으로 가는 배에서 10년만 기다려라. 나는 철종의 사위고 조선에서 똑똑하고 젊고 능력 있는 이 시대의 인재인데 내가 일본으로 망명을 하다니 10년만 기다려라. 내가 14개조 정각을 다시 가지고 온다. 누구였지? 박영효. 박영효가 오게 됩니다. 자, 이 박영효가 이제 2차 내각으로 수립이 되면서 자, 이때부터는 이제 2차 내각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사실 7일 내각이야. 그치? 7일 내각. 그러면서 뭔가 2차 가부개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게 되는데, 이때, 12월이었거든요. 12월에 무엇을 발표하냐면, 홍범 14조. 이게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1884년 당시에 갑신정변대 이렇게 얘기했었던 14개조 정강의 내용을 바꾸어서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고 그리고 조선을 또 한 번 개혁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서 이제 이때가 되게 되는 거야. 을미. 왜냐면 12월이니까 바로 이제 또 새해가 오게 될 거 아니야. 1월이 되겠지. 자, 오게 되면서 2차 가부개혁 이 추진이 된다. 2차 가부개혁은 다 쓰진 않고 중요한 내용들만 쓸게요. 자, 일단은
뭐가 발표됐어? 홍범 십자조가 반포가 됐어. 자, 그러면서 근대적인 기구들이 설치가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한성재판소. 한성재판소나 종무재판소 같은 고등재판소, 이제 재판부터 이제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재판소까지 설치를 해요. 이렇게 지방재판소까지 설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법관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법관을 양성합니다. 자, 법관을 양성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고종도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했었다. 일단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은행 그리고 이 사법기구 그리고 또 모두 교육까지도 바뀌어야지 사실상 개혁이나 개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고, 자, 그래서 지방 간의 권한은 축소를 시키면서 지방 간의 권한은 축소를 시키면서 점점 이제 강한 세력으로 커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로 한성 사법을 배우는 사범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소학교 등이 설치가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오늘날의 초등학교 같은 거예요, 소학교는. 그리고 외국어학교 관제 발표. 자, 그랬는데 2차 가보개혁까지 잘 진행이 되나 했다가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거든. 청일전쟁이 누구가 패배하면서 끝났을까?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끝이 나요. 자,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끝이 나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전쟁이 끝났으면 뭐 맺어야 돼? 조약 맺어야 되잖아. 이때 맺었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내용은 무엇이었냐? 청의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 배상금으로 일본은 엄청나게 군대를 키우게 돼요. 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을 하는데 세상은 원래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는 법이죠. 그쵸? 자,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 체결을 했지만 이때 등장하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남아있었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니 요동반도 없으면 중국은 뭐 먹고 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새 나라가 등장을 해요. 어떤 나라였냐? 러시아 뒤에 독일, 프랑스까지. 야, 청나라 요동반도 빼면은 시체인데 그럼 이거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건데 이놈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지. 자, 결국에는 일본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요동반도를 반환해요. 요동반도 반환한다. 네, 우리가 이걸 노래로도 배워볼 수 있다고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나요? 하나, 둘, 셋, 넷. 러도프 삼국 간서 요동반도 반환했네. 이렇게 불러볼 수가 있다 그랬죠. 하하. 너무 재밌다. 자,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을 해가지고 일본한테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반환할 것을 이야기를 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랬는데 아직 을미년이야. 병신년을 조금 낮추고. 자, 아직 을미년입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고 러시아의 카리스마에 완전히 반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야, 러시아 너무 멋있다. 민비가
그래, 이제 청나라는 일본한테 져버렸으니까 청나라한테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자. 해가지고 3차 김홍집 내각을 칠러 세력으로 구성을 해요. 칠러 세력으로 구성을 한 거야.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자, 칠러 세력으로 구성을 했는데 일본이 안 그래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신이 났는데 요동반도 반환하게 됐으니까 러시아 때문에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 잔뜩 났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칠러 내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자, 칠러 내각까지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화가 진짜 잔뜩 나가지고 어떻게 한다? 화가 진짜 잔뜩 나서 어떻게 한다? 얘네들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을미사변이 일어나. 을미사변. 누구를 죽인 거야? 우리나라의 국무, 명성황후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4차 김홍집 내각으로 친일 세력으로 내각을 구성해서 을미개혁까지 하게 된다. 자, 이 을미개혁의 내용은 보다 더 충격적이었었는데 을미개혁 때는 우리 단발령이라던가 또 우리의 국모를 살해했었던 커다란 일들이 같이 일어나니까 뭐가 일어난다? 의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미개혁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고종께서 피란을 가요. 어디로 피란을 가냐? 어디로 피난을 갔을까? 병신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아관파천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돌아와서 고종께서는 스스로 황제를 이야기하거든요.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겠다. 그게 광무개혁.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는 을미개혁부터 광무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안녕.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